자, 봐봐. 내신 교재 파트부터 나가자. 자, 내신 교재 파트 보면 일단은 신부 니가 나갔지. 신부부터 정리를 할게. 서정주 보면은 서정주가 질맞이의 신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서정주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작가잖아. 일제강점기 이후에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신화적 그거나 자기가 이제 살던 고향의 전설 설화 따위를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쓴 시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질맞이 신화야. 그래서 여기 이제 서사적이지 되게 산문적으로 스토리처럼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쓴 건데 사실은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야. 되게 옛날 작품. 너희 국어쌤 나이 많으시냐? 아니요, 젊으시던데. 근데 어디서 이런 옛날 거를 가져다가 긁어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쌤이 이렇게 보다가 서정주 시인 시가 좋다고 내셨대요. 서정주가 시는 잘 쓰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타이틀이 있지. 친해신. 그리고 제자가 누구야? 고은. 고은은 뭐야? 성추행으로 돌아가신 분이잖아. 고은은 원래 옛날에 우리 한강 이전에 맨날 노벨문학상 후보로 우리나라에서 밀어주던 사람인데 성추행 사건으로 날아갔지. 거의 좀 성추행을 되게 습관적으로 했어. 그 열혈 시인들 상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도 말을 못하다가 하나 터뜨려가지고 이제 나락을 갔는데 서정주가 시를 잘 쓰긴 해. 근데 이게 타이틀 그리고 그 제자부터 해서 좀 별로 요즘은 잘 안 나와. 그래서 서정주가 사실은. 근데 잘 쓰는 사람은 맞아.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 좀 너무 인위적이야. 그러니까 막 질맞이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서정주 다른 시들 쫙 보면 알겠지만 못 쓰는 건 아닌데 좀 사람이 그렇게 백석이나 임동주처럼 좋아 보이진 않는 느낌이 있어. 그 자화상 같은 것도 보면 약간 좀 그 윤동주 자화상이랑 느낌이 다르거든. 되게 유명한 시 하나 있거든. 서정주 한번 미리 볼까? 서정주 한번 미리 보고 가자. 자, 서정주 작품부터 한번 봐봐. 서정주 작품 세트부터 먼저 좀 정리하면서 나갈게요. 대충 서정주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지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자, 견우의 노래 몇 페이지냐? 견우의 노래부터 나가자. 견우의 노래부터 펴봐. 자, 견우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정주 대표작 중에 하나지. 견우가 누구야? 이제 속보는 친성계의 인물이지. 그리고 누구랑 짝이야? 직녀랑 짝인데 직녀 옥황상제의 딸이잖아.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직업이 들어가 있지. 지금 뭐야? 배를 짜다의 의미지. 견은 뭐야? 끌다지. 소를 끄는 사람과 배를 짜는 여자. 이름 자체에 이제 직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견우의 노래하면은 견우직녀 설화 알지? 7월 7석에 한번 만나는 거잖아. 맨날 이제 둘이 사귀면서 농땡이 피니까 옥황상제가 어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갈라놔 버렸지. 그래서 7월 7석에 오작교 타고도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애들인데 그거를 이제 시로 쓴 거야. 그래서 서정주 하면 우리 어떤 전통, 신화, 또 이제 뭐 춘향전 같은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 한해 정서나 뭐 이런 것들을. 신부도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 이야기 스토리 같은 거. 그거를 되게 많이 쓴 사람이라 좀 유명해. 그래서 보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역설법이지.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대. 무슨 뜻이야? 그리워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야.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바람은 어때? 물살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장애물의 이미지도 있고 바람은 어때? 장애물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보기도 해.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영탄적 어조지. 오 나왔으니까 푸른 은한물이 있어야 하네. 푸른 은한물은 뭐야? 이것도 장애물인 거지.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돌아서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 돌아서도 이제 갈 수 없는 이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 뭐야? 서로에 대한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직녀여 하고 도노법으로 부르지.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서 도단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왜 도단하는 풀싹을 새요? 소를 먹여야 되니까 풀싹. 그래서 이제 모래밭은 고난과 시련의 공간이라고 보기도 해. 소를 먹이기 힘들잖아. 허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에 북을 놀리게.
이거는 뭐야? 나는 소맥이고 너는 열심히 그 직녀로서의 본분 배틀 놀리다가 나중에 어때? 7월 7석이 오면 눈썹이 반달같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이 오기까지 검은 암손을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다가 어때? 그리워하다가 그때 나중에 때가 되면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요런 시이고 또 뒤로 가보자. 복화 옆에서 몇 페이지야? 내 거는 지금 페이지가 안 나오거든? 앞에 차례 보면서 복화 옆에서로 가봐. 몇 페이지냐? 27페이지. 40. 47. 복화 옆에서. 이게 지금 중앙고는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유가 힘들더라도 좀 따라와. 자 봐봐. 1학년은 사실 외부 지문이 들어오긴 하지만 많이 들어오진 않아. 근데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 거기 플러스 이제 문학 플러스 문법이잖아, 얘네. 근데 문법이 좀 더 변별력이 큰데 여기는 외부 지문 때문에 변별력이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2학년 가잖아. 이때부터 미친 듯이 외부 지문이 들어와.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막 2번씩 돌려도 시간이 없어. 근데 여기 외부 지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메인 작가들이 그냥 툭툭툭툭 던져놓거든? 그럼 메인 작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몇십 명 되잖아. 방학 중간 돌려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대 때 그냥 쭉쭉쭉쭉 쳐놔야 나중에 니네가 하기가 편해. 2학년 전에는 고전시가 8권이랑 천대시 18권을 끝내야 된다고. 이게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 지금 보면은. 1년 반년 내내 한 권씩 돌려야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이지. 근데 지금 이것도 서정주가 4분의 1권이잖아. 잘라가지고 이제 본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외부 지문 나오는 것도 대비해야 되고 2학년 되기 전에 웬만한 작품을 다 돌리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만 성적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외부 지문 대비도 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좀 따라와. 이거 중앙고에서 성적 내려면 어쩔 수 없어. 니네가 제일 외부 지문이 많아. 그리고 그렇게 잘 해야 성적이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봐봐. 복화 옆에서는 되게 유명한 시지. 서정주는 유명한 시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금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똑같은 거를 반복 변주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반복과 변주라고 하지. 근데 그리고 수사법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프린트에 나오는 수사법들 다 알고 있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공감각도 한번 돌렸잖아. 기억나?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니네가 그거를 그대로 물어보진 않아. 그냥 어떤 낯선 작품 던져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능형 문제로 물어볼 거야. 문제 자체는. 그래서 작품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유리해. 자, 반복과 변주했고 처음에 뭐야? 소쩍새는 뭐야? 봄이지. 천둥은 뭐야? 여름이지. 태풍이 오는. 그래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나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성숙한 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설이 이건 뭐야? 가을이지. 그러니까 1년, 2년은 봄, 여름, 4년은 뭐야? 가을이고 중간에 뭐야? 이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서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네가 피려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花를 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찬, 아름다움에 대한 성숙함에 대한 예찬을 나타낸 시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귀촉도 넘어가 보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시지. 귀촉도는 무슨 뜻이야?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란 뜻이지. 귀촉도. 이거 뭐야?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해. 부견세 혹은 귀촉도. 그 귀촉도라고 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부력이라고 온다고 그러기도 하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총나라 망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강에 갔는데 강에서 왜 시체 같은 게 떠내려오는 거야. 딱 건져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네? 신기하다 그러고 왕궁으로 데려가. 황제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대해주고 그러고서 자기 딸이랑 결혼시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사위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왕실에서 쫓겨나. 자기 나라에서, 총나라에서. 그래서 그 총나라 망제의 혼이 새가 돼서 두변새가 됐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운하고 하냐면은 그 두변새 우는 소리가 귀촉도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 무슨 뜻이야?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혹은 뭐야? 부력이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운다라고 그래. 총나라가 어디야? 사천 땅이지. 예전에 저는 조금 얘기했나? 선상판 할 때 얘기했잖아. 기억나? 사천. 그래서 군지 지역이잖아.
그래서 되게 이게 돌아가기 힘든 곳이지.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러기도 해. 서역. 그리고 뭐라? 사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서천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근데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서쪽에 죽음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죽음의 이미지도 있고 한의 이미지도 있어. 그래서 귀촉도는 뭐야? 한과 죽음을 상징하는 새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쓴 시인 거지. 봐봐. 눈물이 아롱아롱. 음성 상징어 많이 썼지. 그건 뭐야? 울림소리 많이 쓰면 운유 형성 효과 있다고 그랬어. 울림소리 뭐 있어서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지. 피리 불고 가신님, 피리 불고 가신님은 뭐야? 미화법이지. 죽은 거야.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서역산만리는 뭐야? 죽음의 길을 상징하는 거지. 옷 흰옷깃 여며여며. 흰옷깃도 뭐를 상징해? 죽음을 상징하지. 흰옷깃 여며여며 가옥신님의 다시는 오지 못하는 파초. 아까 서천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 자 봐봐. 강이 네 가지로 갈라져가지고 사천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가 사천짜장 나오는 분지잖아. 사천 분지의 남쪽이 뭐야? 파고, 위쪽이 촉이야. 그래서 파촉산만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지. 서역이나 파촉 다 이제 사천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 생긴 육날 미토리. 육날 미토리는 뭐야? 집신인데 미토리가 이제 4겹으로 만들면 사날, 6겹으로 밑창을 만들면 육날이야. 그러면 좀 더 곱게 만든 미토리, 즉 집신인 거야.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되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이 머리털로 뭐야? 집신을 만들어주겠다. 죽은 님한테. 이런 뜻이지. 왜 머리털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미 가고 나면.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지친 밤하늘 뭐야? 밤하늘이 지쳤대. 화자가 지친 거지. 그럼 뭐야? 감정? 이입이지. 지친 밤하늘. 고비고비 은하수물에 목이 젖은 새. 슬픔과 한의 이미지가 있지. 차마 아니 솟는 가락에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의 이미지.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시적 허용이지. 홀로 가신 님아. 그래서 죽은 님에 대한 슬픔과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다. 문제 출제할 것도 되게 많지. 서정주랑 엮어가지고 지금 뭐야? 신부랑 엮어서 내기도 되게 좋은 시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알아두고 뒤로 가보자. 10페이지. 10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냐? 56페이지.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 이것도 신화를 바탕으로 쓴 건데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있어. 신화에 보면은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사소야.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사소가 신선수업을 갖다가 신선세계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시야. 인간 세계를 벗어나서 초월적 세계로 가고자 하는 소망. 봐봐. 자, 꽃밭에서 꽃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소단장은 사소의 짧은 노래라는 뜻이지. 노래가 낚이는 그 중에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멎어버렸다. 자, 구름이나 바닷가는 뭐야? 이상세계로 가는 경계선이고 노래로 현실을 벗어나보고 싶어. 이상적 세계로 가고 싶어도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건 실패했다는 거지. 그리고 내 발굽을 쳐서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서 멎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야?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되돌아온다는 거지. 내가 뭔가 이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 이상 세계로 가고자 하는 어떤 뜻을 나타내도 그게 힘들다는 거야. 팔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 여러 가지 이제 사냥을 해도 벌써 입맛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뭐에게 매달리는 거야? 꽃. 자, 이거 발음 뭐야? 뭐라고 발음해? 토격교사지. 그러면 그대로 뒤로 보내서 14망 적용하면 몇이야? 꽃차야. 꽃차야. 꽃다 아니야. 꽃자 아니야. 꽃차야. 맞지? 자,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좀 이상하지? 꽃차야. 발음이. 내가 지옥키는 제일 좋아도. 왜? 꽃은 매 아침마다 새로 피기 때문에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납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무슨 뜻이야?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물 표면에서. 근데 헤엄을 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상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면은 뭐야?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라고 보는 거야. 헤엄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었었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문을 열라는 거면 난 이상세계로 가겠다라는 거지. 초월적 세계로, 신선세계로. 그래서 벼락과 해일만이, 즉 고난만이 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차 해가지고 반복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 자, 그 다음에 봐봐. 동천이라는 시 있어. 자, 동천은 겨울 하늘이라는 뜻이지.
절대적 존재에 대한 외경심, 외경심은 뭐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야. 봐봐. 내 마음속에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우리님의 눈썹이래. 눈썹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놨대. 조승달이지. 이게 님을 상징하는 거지. 그랬더니 새가 피해서 간다. 한번 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동기섰다에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키어가네. 피해간다는 거지. 임의 절대성 때문에. 그래서 임에 대한 절대성과 공경심을 나타내는 거. 다음으로 가보자. 무등을 보며 찾아봐. 자, 무등을 보며 같은 경우에는 뭐야? 무등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한 거야. 가난한 삶일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봐봐.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남루라는 거 뭐야? 우리 남루하다는 겉보기가 가난하다의 의미. 그래서 겉보기 가난에 지나지 않지. 내면까지 가난하지 않다는 거야. 가난하다고 해도.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무등산,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있을까? 서리법이 가릴 수 없다야.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 난초를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야? 청산이 질환을 기르듯 우리도 새끼,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거지. 목숨이 가다가 농을 쳐 휘어드는 힘겨운 삶의 때지.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내외는 뭐야? 바깥 사람과 안 사람, 부부를 의미해. 부부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않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엄이는 지혜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혜비는 지엄이. 지혜비는 뭐야? 남편이고 지엄이는 아내지. 그래서 서로 의지해라 라는 거지. 어느 가시덤불 쑥걸음 고난과 시험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전이 묻혔다 생각을 할 일이요. 옥돌은 뭐야? 옥은 보석이잖아. 뭐 흙 속에 묻힌다고 가치가 없어져? 아니지. 겉에 때가 낀다고 가치가 없어져? 아니지. 그래서 겉보기는 남루하더라도 우리는 옥과 같은 사람들이고 묻히더라도 아니면 돌이더라도 청태, 옥처럼 푸른색을 띠는 푸른 이끼라도 끼일 일이다. 그러니까 옥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내면까지 가난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 자신의 본질을 찾고 깨끗한 어떤 심성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야. 그치? 다음으로 가보자. 신발. 이런 거 되게 잘 쓰는 시야. 봐봐. 몇 페이지냐? 신발에 넘어가 보자. 재경아 신발 몇 페이지니? 81페이지. 자, 신발. 이것도 이제 산문시지. 이제 슬슬 산문시가 나오기 시작하지. 신발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올 신선제군이도 그렇고. 나보고 명절날 신으라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내 신발을 나는 먼 바다로 흘러내리는 계획물에 장난하고 놀다가 그만 떠내보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 신발은 변산반도지. 변산반도의 콧등의 갯벌 안을 벗어나 이 세상의 온갖 바다를 내 대신 꾸미치며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뭘까? 밑에 보면 나와. 자, 봐봐. 아버지는 이어서 그 대신에 신발을 또 한 켤레 사다 주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용품일 뿐 그 대용품을 신고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신발을 잘 신게 된 뒤에도 예순이 단체인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도 대용품 신발을 사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 신발은 어린 시절에 상실했지. 그리고 나 대신에 먼 세계로 나아갔지. 그건 뭐야? 어린 시절의 꿈이지.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을 상실한 나는 어때? 내 꿈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꿈을 아직도 계속 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잘 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서정주가 시를 잘 쓴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가 봐. 신선제군이는 질맞을 신하여가지고 신부랑 되게 유사한 형태가 나와. 이야기 형태의 서사성 시인데. 이거는 좀 보면은 마을 사람들 이상하거든? 근데 이게 주제의식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의식과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나타내는 시래.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마을 사람들이 범인 같아. 호난이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지적할 것 같은데 딱 봐봐.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있을 제자에다 땅 본자를 쓰는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 사내가 있었대.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 다리로 걸어다니지 못하지.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 먹이지 못해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에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를 하나 특별히 주었습니다. 재곤이가 만일 제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의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주로 이러하여서 그의 새끼니의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에서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술년인가 을해년인가 새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이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습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살았을 때에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종된 것이 제공이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에 약간 아름이 있는, 즉 도교의 아름이 있는 있다는 좋은 흰수염의 조선다의 영감님이 말하기를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생겼던지 않았던가. 거북이도 하기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1000년은 된다고 하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건지기 너무 답답해서 날개도다 하늘로 신선하게 하려고 한 거요. 자기 합리화지 마음속에 부담을 거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진짜 범인 같아. 봐봐.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맷돌을 단단히 메어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럽지 않아? 죽은 방법까지 하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선다의 영감님이 맞아 신선이 됐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었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인 인정이라는 거지. 맞아? 좀 이거 보면서 좀 범인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2개씩의 날개를 안 달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무슨 느낌이야? 딱 저기 신부랑 비슷하지. 같은 질마제 진화에 들어가 있는 시 시리즈라 그래. 산문시 느낌들이 이래.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주로 서정조의 후반부 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외할머니 뒤한 툇마루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가보자. 외할머니 뒤한 툇마루. 자, 외할머니 뒤한 툇마루 보면은 외할머니 집 뒤안에는 뒷마당이지 장판지 2장만한 먹 옷입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툇마루는 뭐야? 조그만 저쪽에 이제 방문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방 앞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마루 달아놓은 거지. 여기 신발 넣을 수 있게끔 해놓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요 툇마루가 있는데,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의 딸들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 이제 사실은 이모들이잖아. 근데 객관화 시켰지. 손때로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고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 손때도 꽤 많이 묻어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도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거울처럼 번질번질 얼굴이 비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꼬지람을 듣게 되었을 때, 또 혼나서 어디 갈 데가 없을 때는 외할머니 그 거울 툇마루를 찾아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주는 오디 열매를 먹으며 숨을 바로하고 이제 마음에 가라앉히고. 왜 그러냐면 외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는 이 툇마루에서는 어머니도 그네의 꾸지람을 가지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나를 혼낼 수 없다는 거지, 외할머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작품 또 보자. 자, 자화상. 옛날에 유명하던 작품 중에 뭐 이런 거, 조석 알아? 조석 마음의 소리 웹툰 니네 세대 아니지? 근데 거기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 이거 있잖아. 여태까지 나를 키워온 건 파라리 치킨이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야. 이 시에서. 그 부분이 제일 유명해. 봐봐, 자화상인데 윤동주 자화상이랑 느낌이 달라. 윤동주 자화상은 부끄럽지 항상. 이 사람은 되게 강한 의지가 있어. 삶에 대한 의지.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열심히 살아갈 거야 이런 거. 봐봐. 애비는 종이었다. 나는 종의 아들이라는 거지.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 같은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줄 서 있을 뿐이다. 어매는 산딸 아이가 태어날 달을 두고 풋사이구가 꼭 하나 먹고 싶다 하였으나 가난해서 못 먹었다는 거지. 생략법.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비의 아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지.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의 숨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가보년이라고 해서 외할아버지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죽은 게 아니라 사실 동학농민운동 나가서 죽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 보면은 정말 바다에서 나가서 죽었다는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바다에서 나가서 죽은 것 같아.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거는 파라리 바람이다.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시구지. 서정조 시에.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바람이 키웠다는 건 뭐야? 아무도 키워주지 않고 나 힘들게 혼자 방황하면서 컸다는 거지.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잃고 가고, 어떤 이는 천치를 잃고 가고, 죄인이고 이상한 놈이고 바보 같은 놈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뉘우치지 후회하지 않겠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 이마 위에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 피가 언제나 섞여있어. 무슨 뜻이야? 내가 시를 쓸 때에는 나의 고통이 항상 스며들어서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숙회마냥 헐떡거리면서 나눠왔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살아왔다 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시야. 서정조. 다음 추천사로 가보자. 이것도 이제 춘향전에 가지고서 쓴 시인데 되게 유명한 시지. 자, 추천사 보자. 향단아 그네줄을 모이러라. 향단이는 누구야? 춘향이의 시비지, 몸종이야. 걔한테 그네줄을 밀라 그러지.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아까 사소단장에서 사소가 이상세계로 가려고 그랬잖아. 꽃한테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몽룡과 헤어지고 나서 이상세계로 가고 싶은 거야. 초월적 세계로. 왜? 인간 세계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보에 내인 듯한 풀꽃더미, 자잘한 나비새끼 깨꼬리들은 다 뭐야? 이몽룡과 사랑할 때의 추억들이지. 그 추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이별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밀어 올려달라는 거지. 근데 인간은 어때? 이상세계로 갈 수 있어? 사소는 뭐 이제 그 신적 존재에 가까우니까. 근데 춘향이는 그렇게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좌절이 나와 봐.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그룹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울렁이는 가슴 밀어 올려다오. 하다가 어때? 서로 가는 달같이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초월적 세계로 가고 싶은데 사실 나는 갈 수 없구나, 인간이라서. 그래서 어때?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 하지만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네 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봐. 봐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하면서 점점 올라가지. 올라가다가 어때? 아 갈 수 없구나 하고서 내려왔다가 하지만 다시 밀어 올려다오. 이렇게 그네 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시라고 봐. 그래서 추천이 뭐야? 그네를 밀고 당기다의 한자어야. 추천하다가 그네를 밀고 당기다. 그래서 추천사지. 그네 타는 노래라는 뜻이야. 다음 춘향이 시리즈 중에 또 하나가 뭐야? 춘향유문. 춘향의 말이지. 이몽룡한테 남기는 유서 같은 개념으로 쓴 건데 몇 페이지냐? 112페이지. 112페이지. 자,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말 그대로 유서지. 이몽룡한테 남기는.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났던 날 우리 둘이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안녕히는 평안히 잘 있으라는 거지.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이의 사랑보다 더 먼 딴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더라도 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천길 땅밑을 검은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도련님 곁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거기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자 봐봐. 죽었어. 땅에 묻혔어. 썩었어. 검은물이 되겠지. 검은물이 돼서 스며들어. 그랬다가 뭐야?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돼. 그러면은 구름이 됐다가 어때? 그게 응결돼가지고 비로 쏟아지면 다시 님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환생을 하든 바뀌어가지고 님한테 찾아갈 거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해일. 다음 시로 가보자. 해일은 이제 봐봐. 읽어보면 이것도 서사적인 시야.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 삼으로 만든 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들어와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보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엔 있었습니다. 해일이 일어난 거지. 땅까지 바다가 올라온 거야.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 이빨 속까지 너무 깊은 종달새 새끼 소리가 되어서 맨발로 낄낄거리며 놀러 다닌 거지. 근데 항시 노예가 실을 뽑듯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는 웬일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스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보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신지 아직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 잡아 다니는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 보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의 마당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뜻이야?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 외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것도 되게 스토리적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많아서 정도는. 또 다음 화사는 이미지 시지. 이게 마지막 시지 봐봐. 화사는 꽃뱀이란 뜻인데 뱀 하면 우리 기독교 다니면 뭐 있어? 이불을 타락시키는 이미지가 있지. 그 인류의 원죄를 만들잖아. 그래서 인간과 뱀은 어때? 서로 상극이라고 그러지. 본능적으로 각인돼 있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실험도 했었어. 그 아기들이 뱀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아기들이 뱀 막 만지고 가지고 놀지.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게 원죄로 각인돼 있어서 인간은 뱀을 어때? 머리를 부수려고 그러고 뱀은 인간의 발꿈치를 문다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관계라고 그러잖아. 근데 하여튼 그 이미지를 담은 거야. 봐봐. 사향과 박하의 뒤안길이. 사향과 박하는 둘 다 향신료지. 그처럼 뭔가 향기로울 것 같은 아름다운 뱀이라는 거지. 아름다운 뱀. 근데 역설적이지.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길래 저러도 징그러운 몸뚱어리냐. 아름답지만 징그럽다라는 거지. 그래서 꽃대님 같다. 대님은 뭐야? 한복 끝에 이제 묶는 거지. 꽃무늬 대님 같대. 너희 할아버지가 이불을 꼬여내던 달변의 혓바닥. 그러니까 뱀의 할아버지, 뱀의 조상이 이불을 꼬셨다는 거지.
그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이 물어뜯어. 왜? 신이 저주를 해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게끔 만들었다고 하지. 그 하늘을 원망하는 이 모티프가 있는 거야.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왜? 돌팔매 돌을 던지면서 사향 방초에게 저놈의 뒤를 따르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내가 할아버지는 누구야? 아담이겠지. 아담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야? 기독교 성경에서는 뱀이 원수가 된 이유는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시킨 우리 할머니를 타락시킨 놈 그래서 돌 던지면서 죽인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뭔가 매혹적인 뱀에 끌려가지고 잡으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늘에 꼬여 누를까 보다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우기. 클레오파트라의 피먹은 양 굵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과 같은 스며드는 뱀. 우리 순례의 스물난 색시 고양이 같은 고운 입술에 스며드는 뱀. 그래서 뱀의 매력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비유적으로. 이미지지. 이것도 어때 근데? 과거의 스토리 같은 걸 끌어왔잖아. 그러니까 서정주 하면 대부분 느낌이 어때? 과거의 전설의 이야기를 끌어오거나 자기 과거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지. 시 안에서. 그게 특징이야 서정주가. 그래서 신부도 어때?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지. 옛날 설화를 갖다가 때려 넣은 거야. 그래서 보자. 다시 신부로 가보자. 자 봐봐. 신부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긴 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은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밀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신부가 붙잡은 게 아닌데 오해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 돌적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긴 채로 오줌 녹음 못 쓰겠다며 그냥 가버렸다는 거지. 이게 성격 급하지 신중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40년이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볼일이 있어서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 신부방 문을 열어보니 신부는 기민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저고리 다홍치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의상이 뭐 전통적인 한에 담았다고 그래. 그 모습으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인고의 자세, 그러니까 뭐 이제 고통을 인내하는 뭐 모습인 거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어깨를 가서 만지니 그때 매서운 채가 돼. 매서운 채는 뭐야? 여기서 어떤 원한이나 정절 같은 거지. 그래서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는 뭐야? 그 신부의 어떤 뭐 재가 된 거를 승화시킨 거지 아름답게. 그러니까 초록저고리와 다홍저고리로 돼 있었던 게 초록재와 다홍재가 되었다는 건 뭐야?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거지 신부의 죽음이나 재가 된 모습을. 그리고 요거랑 보통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조지훈의 성문인데 성문도 한번 보자. 12페이지 봐봐. 12페이지에 보면 조지훈 성문 나오거든. 이것도 이제 다른 설화를 가져다가 쓴 거야. 이제 망부석 설화를 가지고 쓴 건데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씨 부인 설화가 뭐 그래가지고 돌문이 있고 그 돌문에 얽힌 설화를 쓴 거야. 그래서 무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 난간 열도 층계 위에 이제 건푸는 이끼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닫혀 있었다는 거지.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꺼지지 않을 오타다로 안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 1000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야? 이게 이 설화에서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한이 돼가지고 이제 돌문이 굳게 닫히어 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돌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그 한이 풀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야.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우는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소풀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이지만 한숨은 절로 입술이 푸르러가며 어찌합니까? 그래서 어때? 기다리면서 이제 점점 자신의 한탄하는 거지. 몇 마리 고비치는 강물을 건너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한이 풀릴 거라는 거지 나의 한이.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이 어린 눈 아니고선 보지 못하오리다. 그러고서 다시 숨이 산 거아니지.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량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아까는 뭐야? 열일이었는데 열리지 않는 건 뭐야? 그만큼 원한이 더 쌓였다라는 거지. 기다리기 때문에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아가는 이제는 당신이 와서 열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유사하지 내용 자체가. 요건 꼭 알아도.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은 엄마의 누나의 24페이지. 요건 쉽지? 김소월 씨잖아. 수미상관이고 이행과 삼행이 뭐야? 대꾸이고 엄마 누나가 뭐야? 청자이고 도노법으로 불렀고 화자는 그래서 어린 소년이고 이 정도 알면 되지. 금몰의 빛은 시각적 이미지고 갈리페 노래는 청각적 이미지고 복합감각이지 공감각 아니고. 됐지? 다음 흔들리며 피는 꽃. 이 도종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또 시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정치인이 됐어. 국회의원이야. 지금은 아닌데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되고 그래가지고 정치 쪽으로 나가면 거의 안 나오지 교과서에.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어. 이 사람이 원래 도종환이 뜬 이유가 그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을 절절히 노래하면서 마치 이제 죽은 아내 예를 들면 뭐 이런 옥수수밭 옆에 당신이 묵고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밭 옆에다가 아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농사지면서 옥수수가 새로 피면은 내 아내 죽은 아내를 다시 본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야. 그러고 재혼했어. 이거 뭐라고 가르칠 거야 이 사람 시를. 그래서 그 시리즈가 싹 안 나와. 그러니까 도종환 그 아내에 관련된 슬픈 시 정말 잘 썼거든. 근데 그때 개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시집 찢어버리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그 뒤로 그 시들이 교과서에 안 실려.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 사람 이렇게 아내에 슬퍼하는 시인이었는데 재혼했지롱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고서는 욕먹으니까 뭐라 그래? 자식들 위해서 재혼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막 별의별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맞냐?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교과서 만드는 뭐 과학기술부 뭐 교육부에서 이 사람 시 실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소송을 걸어서 이겨 또. 그래가지고서는 이겼는데 굳이 실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안녕. 그 뒤로는 안 실려. 그리고 흔들리며 피는 꽃은 그래도 그런 쪽 시는 아니어가지고 실리긴 했었는데 정치 나가고 나서는 아예 안 실려 이제. 그래서 되게 잘 쓴 시긴 해. 도종환이 정말 시를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특히 이것만 봐도 잘 써. 이거 옛날에 보면은 SNS 같은 데나 막 옛날에 뭐 싸이월드 진짜 옛날 그런데 되게 많이 나와 있던 시야. 이렇게 막 그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놓던 시야. 지금도 나이 든 사람들 이거 많이 넣는데 봐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갖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사랑도 항상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거지.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다 따른다는 거지. 반복과 변주 딱 두 줄 가지고도 되게 잘 표현했지.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쓴 시인데 안 나와요 지금. 자 다음. 근데 내신은 나올 수도 있지. 평가원이나 환경평가에서 도종환 안 나오지 꽤 됐어. 한 10년 넘었어. 그 사람 정치로 간 뒤로. 고은도 그렇게 나락 뒤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시인들이 있어. 뭔가 정치로 가거나 나락 가거나 그러면 그 시는 안 실려. 잘 쓰는 사람이라도. 한용운 복종. 지난번에 한용운 시들 쫙 했는데 요건 안 나왔지. 요거 되게 짤막해서 안 넣어놨는데 요거 다시 보자.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한용운 시 대부분 역설법 나오지. 기억나? 반대로 쓰잖아. 그래서 복종을 좋아하여 역설적이지.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하고만 싶어요. 당신은 여기서 뭐야? 부처, 연인, 조국, 광복 이런 거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 나도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거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시지. 내용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관내 분실을 가보자. 전문 실어놨다. 전문. 자, 뒤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랑 흐르는 복은 읽어봐. 읽고 채워와. 그리고 채우는 거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채우는 거 없는데 그냥 읽어보면 재밌어. 그냥 읽으면 쭉 읽힐 거야. 그거는. 자, 관내 분실 가보자. 이거 학교에서 지도 나갔니? 나가고 있어? 아직 안 나갔어? 조금 나갔어?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 봐봐. 자, 일단 관내 분실인 것 같은. 관내 분실이라는 건 뭐야? 그 도서관 내에서 분실됐다는 거지. 사서의 말에 지민이 누구야? 주인공이지. 눈썹을 찡그렸다. 자, 지민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3인칭이지. 그리고 지민의 내면 위주로 나오니까 뭐야? 제한적, 작가 시점이지. 그리고 시점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나경이하고 세연이하고 시점 정리해줄 테니까 요건 들어. 소설 같으니까. 태훈이도 시점 정리할 테니까 요것만 좀 들어.
자, 우리가 소설의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뭐 있어? 1인칭과 3인칭이 있지. 그럼 2인칭 없나? 2인칭도 있긴 해. 실험적 소설들에서는. 자, 봐봐. 시점은 원래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다 돼. 근데 2인칭으로 쓰기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안 쓰긴 하는데, 1인칭은 일단 누가 나와야 돼? 나가 나와야 돼. 2인칭은 뭐가 나와야 돼? 너가 나와야 돼. 3인칭은 나가 안 나오면 돼. 이렇게 돼 있지. 자, 1인칭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뭐랑 뭐로 나눠?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자,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술자가 있고, 서술자 있고 누구야? 인물이지. 작가는 서술자와 밖에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밖에 있어. 이야기의 밖에 있어. 이야기 속 그리고 작품 속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얘가 직접 독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거리감이 어때? 가깝지 보통.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하면 독자가 되게 가깝게 느껴. 왜? 서술자가 인물이 돼서 직접 말해주니까.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울 수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1인칭 시점으로 쓰면. 근데 그 대상을 객관화 시키려면 주로 뭐로 쓰는 게 나아? 3인칭으로 쓰는 게 낫지. 그리고 만약에 관찰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서술자가 인물이고 이 사람이 독자에게 말을 하는데 독자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이게 주인공이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요게 작품이면서 이야기.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근데 2인칭 시점은 보통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되게 유사해. 2인칭 시점으로 쓴 소설들이 몇 개인데 장편은 하나도 없어. 왜? 장편은 쓰기가 되게 힘들어. 약간 스토커처럼 써야 되거든. 보통 이거 대표적인 게 이제 동행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이제 무슨 뭐 사회주의 운동, 뭐 독립, 뭐 독재 저항 운동 뭐 이런 걸 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서 쓴 거야. 그럼 어때? 너는 어디에서 나와 만났다. 너는 뭐 어떻고 오랜만에 만나서 나와 반갑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우리는 갔는데 너는 거기서 어떤 거를 보고 있었다. 수배전단지를 보고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는 너랑 나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다를 게 뭐야. 근데 의도적으로 너를 되게 많이 써. 이런 게 이제 실험적 소설이 2인칭 소설이 나와. 그래서 실제로 수능 특강에서도 2인칭 소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긴 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지. 그러면 이제 3인칭이 나오겠지. 3인칭은 어때? 나가 안 나오지? 어떤 식으로 돼 있어? 3인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있으면 작가가 서술자에게 얘기하고 서술자를 통해 얘기하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독자한테 가는데 특징이 있어. 자, 인물은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고 서술자도 가상의 인물이지 작가는 아니야. 그렇지? 작가랑은 달라. 하지만 작품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야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하지만 작품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작가는 아니라고. 3인칭은. 이해돼? 어차피 이거는 작가랑 서술자가 같을 수가 전혀 없지. 완전히 밖의 인물이니까. 근데 얘도 어때? 실제 작가와 같은 인물은 아닌 거야. 가상의 인물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 그럼 3인칭 시점은 세 가지로 나눠지지. 뭐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는 뭐야? 전지. 모든 인물의 내면을 다 아는 거지. 그리고 하나는 뭐야? 관찰자 시점. 이거는 뭐야? 내면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특정 인물의 내면에서만 나오는 게 뭐야? 제한적 작가 시점. 제한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포함시키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특정 주인공이나 특정 인물 위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는 거지. 자, 관내분실은 뭐야? 제한적 작가 시점이야. 주인공의 내면 위주로 보여주는, 다른 내면은 잘 안 보여주고. 그렇지? 카메라 워커는 뭐야? 보통 박완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박완서가 40세의 소설가가 됐잖아. 근데 그거 쓸 때 주로 자기 경험 위주로 써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전적 소설이라고 많이 그러고 아니면 사소설이라고 그러기도 해. 사적인 이야기를 쓰는. 일본에서 그런 풍토가 많아. 1인칭 주인공 나나오면서 맨날 자기 주변 이야기, 신변잡기 쓰는 게 사소설이거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든다? 우리가 그 처술자랑 인물한테 되게 친감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라. 됐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럼 이제 소설 들어갈게. 할 거에? 근데 그거 안 주셨어요. 응? 테스트 안 주셨어요. 아 문법 테스트 안 줬어? 네. 아니 그 단어. 아 단어 테스트? 네. 오케이. 질문할 거 해놔. 바로 이거 끝나고 해줄게. 네. 요것만 관내분실만 나가면 돼. 자 관내분실 보자. 김초엽이지? 이 사람은 이제 SF 소설 쪽으로 해가지고 상을 수상했어. 관내분실로.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실렸는데 요즘 이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람이 뭐 김애란, 김초엽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옛날에는 요거 바로 전에는 누가 많이 들어왔냐면은 박완규 뭐 이런 잠깐만 박완규인가? 박민규인가? 생각이 안 난다. 이상한 아저씨 한 명 있어. 이상한 안경 쓰고 있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막 이런 거 쓴 사람. 알아?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요 시리즈로 넘어왔지. 요런 작가들로. 그리고 그 전에는 막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근데 하여튼 요즘은 이제 요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 자 보자. 그래서 관내분실인 것 같습니다. 지민 이제 3인칭이지. 3인칭 제한적 작가 시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내의 마인드가 분실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과서에 안 실려 있는 부분이야. 근데 소설 전문에 보면 나와. 그 소설에 실린 부분이랑 소설 발표했을 때 거랑 좀 달라. 내용을 좀 축약해놨어. 소설이. 그러니까 중략 친 것도 있는데 내용 자체를 조금 바꿔놓기도 했어. 중략 안 된 부분도. 근데 거의 유사해. 마인드가 분실된 겁니다. 검색 결과도 없고 반출된 흔적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거 여기서 받은 건데요. 하고서 카드를 확인하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김은하라고 나와 있겠지. 자기 엄마 이름이 김은하인 거야. 일시적 오류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류가 아닐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그게 무슨 항의하려다가 멈췄지. 거기 메시지가 떠있지. 김은하. 인덱스 내역 없음. 그래서 은하 씨는 여기 어딘가 있는데 다만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가 삭제된 건 아닌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어디에 있는지. 자, 엄마가 실종되었다. 여기 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먼저. 그러니까 죽어서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실종되는 거는 힘들지. 보통 실종되었다가 죽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생전에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엄마는 다녔던 장소가 별로 없어.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엄마가 이제 어디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 그녀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엄마가 죽고 나서 3년 뒤에 나온 거지.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이 시기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장례 공안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책 대신에 뭐가 있어? 그 접속하는 접속기가 들어가 있지.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에 찾아온다. 시대가 변했음을 알려주지. 추모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를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도시 일각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케빈닛의 유골함을 봉안한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바뀌어왔다는 거지.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이. 그래서 이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 중에 헌하게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대신에 도서관에서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옷이나 음식이나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한 데이터 조각들을 파는 거지. 다음 페이지. 사고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건 수십 년 전 일인데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데이터 조각인 거지. 정보만 스캔하는 거야.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문제를 다룬 게 이번에 그 미키 17이잖아. 근데 그거 볼 수 있나 니네? 19금 아니지? 봉준호 거 봤어? 안 봤어? 이거 좀 영화 망한 거 같은데? 뭔지는 알지?
모르나? 지금 개봉해 있는 거. 응? 드럼을 드론은 봤어? 그 기생충 만든 감독 있잖아. 봉준호 최신작이 6년 만에 만든 게 맥키17이지. 근데 지금 나락간 것 같던데. 거기 주인공을 저기로 썼잖아. 그 누구야? 트와일라이트 남자 주인공으로 썼는데 요거에 엄청나게 먹고 있지 지금 봉준호가.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그거야. 그 복제인간 여보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복제를 했어. 이 사람 주인공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새로운 육체를 다시 만들어.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억을 이식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여기다 이식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러다가 얘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전 사람이 죽지 않고서 이제 두 개가 도플갱어처럼 딱 또 동일한 인물이 두 개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얘네 둘 다 살아있는 인간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게 데이터를 계속 넘긴 거잖아 사실은. 그게 영혼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영화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데이터 조각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심리학 실험과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올해 논란 끝에 마인드들은 그냥 망자의 그럴싸한 재현의 데이터 조각일 뿐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지.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빠는 지금은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학계에서는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심감은 달라졌다.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대답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 가상의 인물이라도.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다.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소식장의 마인드 매뉴얼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았다. 왜? 엄마랑 사이가 나쁘지.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버릴 줄 알았다면 늦기 전에 이곳에 왔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를 지금 찾아갔다가 돌아온 거지. 준호는 이제 남편이지. 남편이 3년 만에야 도서관에 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 그래서 못 봤어? 분실이래? 라고 엄마가 못 봤다고 얘기하지. 분실? 그건 검색이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가 뭘 잘못 챙겨갔겠지. 그런 거 아니야. 카드 확인해봤어. 어머니 카드 맞고 그 정도는 당연히 확인했지.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옆에 보면은 미안 분실이라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문단 보면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데 인덱스가 날아간 거지. 그래서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서 내일 다시 연락 주겠다고 그러지. 그러고서 지금 뭐야? 임신 상황인 게 드러나지. 그 창에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걸 보면서. 그래서 임신 8주 위험한 시기다. 대부분 이제 자연유산이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고 얘기를 해. 근데 애초에 이게 찾아간 이유가 뭐였어? 자기가 이제 아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우리 엄마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만나러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지. 그랬는데 갔더니 엄마가 덜컥 분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게 되는 얘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기 보면은 이제 보면 뭐 임신한 후의 상황이나 뭐 임신 후 우울증 얘기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얘가 상탁이 좋은 딱 이슈를 가지고 나왔잖아. 그래서 반대 분실이 사실은 수상을 한 거지. 여성의 경력 단절, 임신 후의 산후 우울증, 사회적 문제로 한창 대두될 때 이걸 써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상을 탄 거지. 이걸 사실은 저게 더 재밌긴 해. 그 뒤에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주제의식을 그렇게 삼았으니까. 이게 한강이 사실은 노벨문학상 탄 것도 딱 주제의식을 그걸 잘 잡은 거잖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뭐 채식주의잖아, 이런 것들. 어쨌거나 이제 사람이 물론 따라야 돼. 운이 따라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임신이 됐는데 자신이 이제 그 임신을 한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을까? 그게 엄마 때문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엄마를 찾아 나섰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송지문 씨라고요? 그건 제 이름이고 찾는 사람은 김은하 씨요. 어제 갔더니 조회가 되지 않아 분명히 먼저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 자판에서 들리는 소리.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도서관으로 다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돼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도서관에 도착했어. 그래서 밑에 대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우선 여기 앉으세요. 이야기가 좀 깁니다. 긴 말이 필요한가요?
엄밀히 말해서 저희 측 잘못이나 데이터 관리 부진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무니 그러니까 뭔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기분이 나쁘지.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민 씨.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누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검색망에서 분리했습니다. 인덱스를 제거한 겁니다. 이제 검색 목록을 제거해버린 거지. 데이터가 삭제된 건 아니고 소멸된 것도 아닌데 이 목록이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있는데 어떻게 목록이 사라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인덱스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가족 동의 없이도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날려먹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으려면은 그 옛날에 고인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데이터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유품이라던가 뭐 이런 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여자가 어디로 가? 자기 남동생 찾아가지. 얘가 지운 건가 혹시? 근데 남동생 만났는데 남동생은 뭐라 그래? 39페이지 봐봐. 뭐 때문에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데 관심도 없더니만 유민이가 이제 얘기하지. 남동생이야.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별로 엄마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지우지도 않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둘이 생각하기는 아빠가 지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빠는 이제 엄마한테 되게 무관심했던 사람이고 엄마가 죽고 나서는 자식들과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빠를 찾으러 가게 되는 거지. 아빠를 찾으러 가는데 40페이지 봐봐. 4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엄마의 병은 지민이를 출산한 이후에 재발했다.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에 산후우울증을 겪는다고 한다. 대개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엄마는 계속 산후우울증을 겪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엄마가 직업이 없어지면서 뭐 그걸 더 심하게 겪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어쨌거나 엄마는 이제 지민이한테 집착하고 소유물처럼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서 지민은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산후우울증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유민이랑 얘기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가게끔 돼. 그래서 위기로 가보자. 43페이지. 자, 휴가는 금방 끝났다. 지민은 다시 출근을 했다. 팀장은 그녀를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는 통보를 했다.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약간의 변동만 있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찾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있냐? 50페이지가. 자, 5번째 줄에 이제야 선물 어쩌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얘기하지. 도서관인데 엄마 인덱스가 지워져 있었어요. 당신이 그랬죠? 그랬지. 하고서 되게 순순하게 시인하지. 그건 네 엄마 부탁이었다. 원래는 마인드를 남기는 것도 완강히 거부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 현욱은 아빠지. 어차피 의식이 남는 것도 아니라고 설득을 했지. 마인드를 남기는 대신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잊히는 걸 모두 걸 조건으로 건 거다.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으니 자기가 지워줬다라는 거지. 인덱스만. 당신이 엄마를 마인드로 남긴 이유는 굳이 묻지 않을게요. 그래놓고 다시 연결을 끊은 이유도요. 안녕. 그런 걸로 죄책감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는 시도였겠죠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엄마 유품을 달라고 그러지. 왜? 엄마 인덱스를 이제 접속을 못하니까 유품으로 그걸 검색하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왜 만나려는 거냐? 라고 얘기하지. 살아있는 동안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아빠가 얘기를 해. 아직도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라고 빨리 얘기를 하지. 자, 그러고서는 이제 엄마 유품들을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품들을 봐. 그러다가 종이책들을 발견하지. 엄마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 책 디자인 하던 사람이지. 근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 책 디자인을 안 하고 직업이 단절이 되지. 그러고서 이제 우울증을 겪어서 이제 주인공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어떤 죄의식도 가지고 있어. 자, 그러고서는 뒤로 가보자. 자, 거기 보면은 한 번도 말해주지 않더냐? 10번째 줄쯤에. 뭘요? 맨 뒷장을 봐라. 했더니 거기 표지 디자인 기능나 라고 써있지.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엄마가 출판사에서 일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빠가 위로를 하지. 어차피 출판사는 망해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은 모두 통합되어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산업이든지 한참이었고 라고 위로를 하지. 뭐 버티고 있었으면 1년 아니 2년쯤 더 일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출산이 되고 임신이 되고 출산 휴가를 썼을 때 엄마가 1순위로 잘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병이 하필이면 출산과 같이 재발할 줄은 몰랐지. 그것만은 아니었어도 어차피 아이를 가지는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었던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자, 하지만 어때? 이제 지민이는 엄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엄마가 나가 없었을 때는 엄마만의 엄마였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만의 방도 없고 엄마만의 뭔가 생활도 없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그래서 엄마 유품을 가져다가 어때?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봐. 자, 54페이지에 보면은 엄마를 왜 고립시켰어요? 인덱스를 제거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래? 너는 한 번도 마인드에 접속해 본 적 없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싫어했잖아. 근데 죽어서까지 내가 그 마인드를 만나러 가면 그 엄마가 고통스러워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인덱스를 삭제해버리게 되었다. 엄마의 유언 때문에도 삭제했는데 그 마인드로 엄마를 접속해서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엄마가 있는데 내가 죽어서 또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서 삭제를 했다라고 해.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가지. 찾아가서 거기 봐봐. 이제 결국에는 그 유품 가지고 찾는데 55페이지 결말에 이제 들어갔지, 마인드로. 눈을 떴을 때 지민의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채 장벽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입가에 팬 주름과 약간은 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 풍경이 선명해지고 어딘지 알 수 있었대. 엄마의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의 공간.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장소가 아닌 거지. 엄마는 자기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걸로 채워졌던 공간, 그리고 지민은 한쪽 책상에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그러니까 엄마를 구성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간 속에 은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있었던 때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 사라져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고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죽었다. 엄마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래? 엄마가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이게 엄마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 것 같다는 거지, 자기를.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갑자기 찾아서 놀랍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고서는 이제 쭉 생각하다 뭐라 그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왜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때?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뤘어. 그래서 이제 이슈되는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게 수상작이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좀 더 재밌는 SF 소설이야. 그래서 읽어보면은 뒤에 반전이 있고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그 뒤에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하면서 니네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흐름은 보긴데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단편이긴 한데 좀 길어서 뒤에만 축약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잘라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 뒤에는 평가 문제들이랑 다섯 문제 넣어놨다. 반대 문제 자체가 최근 소설이라 그거 빼고 문제가 거의 없어. 나중에 추가 문제 줄 건데 그거 풀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